자, 계속해서 다시 이제 민법 186조, 187조 취득 관련한 주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소멸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전개를 해 가려면 먼저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 소멸이라고 하는 거, 취득이 주로 문제가 될 텐데,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 넘겨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권리가 발생하고요. 전세권, 저당권 다 마찬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해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포인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형성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살을 붙여볼까요? 판결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확인 판결, 그리고 세 번째가 형성 판결.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토지의 관리 주체는 국가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토지가 내 토지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판결을 가리켜서 확인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행 판결. 이게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자, 이 사람은 손 잡고 가서 소송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가겠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으로 하여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즉, 갑한테 강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판결을 가리켜서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야, 갑, 너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결국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것.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을 비교하는 건데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의 판사가 너 500평 갖고 너 500평 가자라고 판결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형성 판결은요,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등기가 없어도 바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이때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이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떻다? 형성 판결 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된다. 요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교의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자, 등기가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 이게 출제 이슈예요.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중간에 조정이나 협의가 성립되면 어떻다? 등기해야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 전에 24회 때 나왔던 주제가 시효 완성자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던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줘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만 외우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의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요한 경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등기해야지 어떻다? 각각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 등기가 성립된 상태에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설명드렸고, 자 아까 형성 판결까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깜빡 놓칠 수 있는 게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신축한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요건 이제 판례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하여튼 요것도 깔아주는 지문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취득에 관한 주제 요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한편 물건의 소멸이라는 주제를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소멸도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해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 이제 논의할 주제가 물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등기가 필요한 경우하고요.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수백 번을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 할 때도 얘기하고 지상권 할 때도 얘기하고 전세권, 저당권 할 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그냥 듣고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나와도 얘는 답이 안 돼요. 색깔이 안 입혀져 있잖아요. 색깔이 안 입혀져 있다는 얘기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다. 해서 제일 먼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물권의 포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포기하고자 하면 이때도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을 발생한다. 해서 이런 식의 논리구조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만약에 이런 경우 볼까요? 갑과 을이 자 공유 50대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해서 하나의 토지를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근데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 포기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지분 이전 등기까지 있어야지 어떻다 갑의 권리는 소멸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 소유권의 포기를 위해서는 어떻다 지분권의 포기를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기초적인 개념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지상권, 전세권 가볼까요? 다시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스토리를 잡았었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소위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랑? 자, 갑이랑 같이 가서 하게 되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 을의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병은 이 을의 지상권을 경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법률 관계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상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갑하고 만나서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포기 의사표시 외에 말소 등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지상권을 바로 포기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지 마음대로 포기했다가는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때는 저당권자의 승낙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원래 이 뒤에 저당권이 없으면은 전세권자 을은 포기의 의사표시와 전세권 말소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저당권자의 승낙, 동의라는 것을 얻어야만이 얻어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구성 안 돼요. 워낙 유치하니까. 굳이 이걸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해 주십사라는 취지. 자, 그리고 나머지 등기 없이도 바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케이스. 먼저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거. 그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이때는 물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하실 때 포락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라고 해서 빈지와 포락지와 법지라는 개념 학개론할 때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사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은 쓸모가 없는 토지, 자 경사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지라고 얘기를 한다. 별로 중요치 않고요. 빈지 한번 최근에 답이 됐었죠. 빈지는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바닷가 토지, 국가 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에게서도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자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등등 쓸모가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이렇게 보았었죠. 그래서 법지에 대응해서 빈지는 사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쓸모가 있는 토지. 그리고 최근 시험 문제 2번이나 답을 뽑았던 게 포락지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포락지라고 하는 거, 어떤 토지가 바다 밑으로 또는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토지,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포락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포락지에 있어서는 어떻다? 소유권이 소멸하게 된다.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어떻게 지금 저기에 자,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자, 김해시에, 뭐였더라? 무슨 신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신도시 인근 지역에다가 역사 예정지가 있었고요. 역사 예정지 200m 근방에다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장유 신도시구나. 이게 개발되면 이제 떼돈을 번다고 이 양반이 좀 인생이 안 된 게 거의 전 재산을 몰빵을 한 거야, 여기다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어떻게 여기다가 땅을 몰빵을 해. 전 재산을 거의 몰빵을 했다고. 집 빼놓고는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개발되면은 이제 거의 준재벌 라인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아이템이었죠. 정보도 얻었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신도시도 개발되고 그 다음에 역사도 만들어지고 그럼 이분은 떼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쫄딱 망했어요. 딴 게 아니라 이게 하천이 전에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해 큰 비가 내고 장마가 졌는데 이 하천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포락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포락지는 어떻다? 소유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물권이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락지에다가 전에 이제 이런 식의 토지가 있었다 하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근데 이 토지가 포락지가 돼 버리게 되면 소유권도 소멸하고 뭐도
지상권도 소멸한다.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건물에 관한 소유권도 다 녹아내렸다고 쳐야 돼. 아무것도 없다고 쳐야 돼. 그럼 소유권도 소멸할 테고 저당권도 다 소멸하게 된다.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다 물권은 따로 말소 등기도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저당권 파트에서 하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저당권의 의미를 아셔야 돼. 저당권이 뭐라고요?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근데 건물이 다 녹아내려졌는데 뭐 경매를 붙여서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지. 낙찰 받은 사람도 없고. 대신 주의하셔야 게 이게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 건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당권은 소멸하지만은 뭐는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 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다만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저당권만 소멸한다. 해서 지금 제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저당권 몇 개 예시를 했어요. 해서 목적물 멸실되게 되면 다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두 번째, 소멸시효라고 해서 용익물권에 관한 주제이고요. 자, 요거 하나 미리 하나 힌트 드릴게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소멸시효, 시효란 말 나오면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답을 뽑지 않았던 주제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주가 쭉 목차가 있다고요. 소멸시효 파트는 민법 185조인가 그런데 거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 대신 알고는 있어야 돼.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 권리를 죽여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청권이 있다 하십시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 을은 어떻다? 갑에게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해버립니다. 채권적 청구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예요.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을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만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물권은 뭐였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등기 청구는 10년 지나면 어떻다? 시효로 소멸합니다. 물론 이건 유치해서 안 나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계속 경작을 한다든가 하면 시효가 정지가 돼서 이게 시효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10년 경과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을 취득해놓고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시효 완성으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의 만료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역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을 설정할 때 뭘 하냐면 존속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이 토지를 이용을 하겠다라고는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계약 내용을 보니까 30년 동안 이용을 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 그러면 30년이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따로 말소 등기니 뭐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다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애초에 약속한 시점이 거기까지니까 지역권 설정 20년으로 만약 했다 하십시다. 전세권 설정 8년으로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따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당권 같은 거 있었죠. 유치권 있었죠.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한다? 피담보채권. 그래서 이 유치권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저당권도 유치권도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부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중에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사유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돈 갚아버렸다고. 그러면 유치권이나 저당권 없다. 경매를 붙인다거나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또는 우리 앞에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돈을 갚지 않고 변제기 도리하고 아무것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데 10년이 경과돼 버리면 어떻다? 더 이상 돈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도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예요. 변제를 해버리는 것, 갚아버리는 것도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가 될 테고, 또는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담보채권 소멸되게 되면 유치권 저당권 같은 담보채권,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따로 말소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요, 지겹게 할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지상권에서 23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해서 여기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화재로 소실돼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그럼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이 어떤 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이게 이제 함정팠던 거야. 지상권자가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러다 치고 지상권은 뭘 하는 권리라고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아니면은 소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 그래서 건물이 멸실이 되든 말든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은 남아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정 파버리는 거야, 이게. 건물이 멸실되면, 아니야. 지상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뭐야? 토지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구성할 수는 있겠다. 자, 지금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소유의 X 건물에서 을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근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돼 버렸다. 그러면 을의 전세권은 다 소멸하게 된다. 왜? 목적물이 멸실되기 때문에. 목적물이 뭐냐? 목적물이 뭐냐? 요걸 갖고 출제해 주시오. 함정 봤던 그런 케이스가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 데서 함정 봤던 거, 23회 때 24회 때 나왔던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쭉 지금 설명드리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과는 거의 답과는 관련이 없고요. 사이드로 흘러가는 그런 지문들이고 상식에 관한 주제이고, 나중에 지상권 할 때, 지역권 할 때, 전세권 할 때, 저당권 할 때, 유치권 할 때 계속해서 같이 반복될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등기 필요한 경우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 의사 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게 되면 저당권에 동의받아야지 지상권 혹은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나머지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혹은 피담보채권의 소멸, 이런 것들은 각각의 물권의 특성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소멸사유,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주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혼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혼동이라고 하는 거. 자, 혼동은 거의 2년 정도의 한 문제 구성을 하고요. 근데 이 혼동이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상권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저당권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등등등 마구잡이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얼핏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제대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라고 하는 거,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점. 자, 혼동이라는 개념,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에서 지상권, 아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게 되면 두 개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 없이 뒤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과정을 가리켜서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볼까요? 소유권은 뭘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자,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케이스 한번 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갑은 X 소유자니까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 수익에 관한 것을 을이 지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이 사람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모두 가져 소유권도 상속을 받고 그다음에 모두 지상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상권이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어차피 모든 물건을 이걸 사용시킬 수 있는 권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상권은 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이제 이 파트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파트는 실질적으로 혼동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뒤에 옆에 꼬리가 있으면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을 한다. 이렇게 일단 무식하게 외우고 나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가 사실 좀 처음 하실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소유권하고요, 지상권하고요, 저당권 얘기가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 그래서 앞에서 물권의 정의에 관한 종류, 기본 개념을 모르게 되면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잡혀요. 어찌됐든 혼동이 발생하는 사연,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 볼까요? 자, 어떤 물권, 자, 소유권하고요,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제한 물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자,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할지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수를 볼까요? 갑 소유의 갑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X 토지 소유권을 을이 단독 상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죠. 자, 갑은 아버지, 을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한 사안입니다.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네? 그러면 이 X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모두 가지고 있다. 지상권도 가지고 있다. 굳이 뒤에 있는 지상권이 없더라도 사용수익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을의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경우의 수를 보셔서 쭉 경우의 수를 보고 이제 그 이슈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목 갑의 X 토지에다가 을이 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분석하면 갑은 을한테 돈 빌리고 대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 붙여라 라는 취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당권자 병한테 또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병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개념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부동산의 경매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든 간에 1순위로 누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갑이 변제를 다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다? 2번 저당권자, 을이 먼저 변제받고 2번 저당권자 병이 변제를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보니까 2번 저당권자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병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소유자 관계가 어떻게 되면 병이 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또 뭐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저당권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쥐가 쥐 땅한테 왜 돈을 안 갚으면서 경매 청구해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매가 예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어차피 잔금은 누구한테? 병한테 귀속이 되니까 굳이 배당을 받을 실익도 없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사안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서 봐야 돼.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쪽에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없다. 그러니까 병의 2번 저당권은 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꼬리가 없으면 소멸하고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미리 전제를 깔았어요. 좋아, 요거랑 바로 비교할 사안이 혼동 부정이라고 해서 똑같은 그림입니다.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저당권자 을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소유권을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을 기준으로 일단 꼬리가 있나 없나 보십시다. 밑에 꼬리가 있죠? 밑에 꼬리가 있죠? 그럼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전제를 깔아야 돼요. 아까 병의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뒤에 꼬리, 옆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했었고, 을이 만약에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걸 이렇게 이제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자 가보십시다. 을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의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를 가지고 한번 전제해 보는 거야. 을이 받을 돈이 1억이었어. 그리고 얘가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었어.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가 3억짜리인데 얘가 샀어. 그럼 만약에 을의 저당권이 소멸해 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배당을 받아요? 선순위 권리자 병만 배당을 받는 거야. 근데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먼저 누구부터 배당을 받아? 을부터 1억을 먼저 배당을 받아. 그래서 을의 1번 저당권이라는 것이 소멸하지 않았을 때, 소멸하지 않아야지 을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조건 뒤에 꼬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시는 거야.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보셨고 하나만 더 보고 나서 나중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의 X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아마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갑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지상권도 저당권도 다 누구야? 병께 돼 버리게 됩니다. 굳이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꼬리가 있다 없다? 뒤에 꼬리가 없다. 그래서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인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나 옆에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볼까요?
자, 병이 지상권도 갖고 병이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지가 지 땅에 대해서 경매 청구하는 저당권을 실행할 실익도 없을 것이고 등등등. 그래서 꼬리가 없는 병의 저당권은 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있고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 지상권자가 갑의 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목적으로는 지상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을의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가 있다고요? 뒤에 꼬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예요. 갑의 X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 사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병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을의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병의 저당권자, 병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려보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려봤을 때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뒤에 꼬리가 있다. 그러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얘가 이 지상권을 갖는 경우처럼 뒤에 꼬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하나야. 무조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 밑에든 위든 꼬리가 있게 되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신 꼬리가 없으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혼동이라는 주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뭐 나중에 이제 한 수는 돌아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한 문제 안에 소유권 나오죠, 지상권 나오죠, 저당권, 전세권, 뭐 저당권 2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움찔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개판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쫄아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화시켜야 돼. 그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져 물음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뭐라고요? 뒤에 꼬리가 밑에 꼬리가 있으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뒤에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거하게 민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본인의 스스로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있다. 이런 경우잖아요. 만약에 지상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얘가 혼동으로 소멸을 해버리게 되면 뒤에 있는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뒤에 꼬리가 없는 얘가 이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굳이 한 사람에게 2개의 권리가 속했을 때 뒤에 있는 권리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동은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권의 소멸 파트, 저당권의 소멸 파트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나와. 그래서 혼동 얘기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각 하나의 권리만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제가 동시에 물권의 종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쭉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혼동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한 가지만 가시면 돼. 지금 처음이니까 꼬리 있으면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없으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는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꼬리 있냐 없냐의 문제로 해결하시면 실제 그림 문제를 풀어갈 때 쫄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예시를 하는 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가 설정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미리 내재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예시를 할 때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들 뒤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게 되니까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지상권 대신에 전세권이란 말이 들어가도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권의 종류 알고 가실 주제에서 혼동이라는 주제, 요건 진짜 딱 2년에 한 번 꼴로 답을 뽑는 주제 겁나 중요해요. 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고 지상권에 나올 수 있고 전세권에서 나올 수 있고 어디서 나오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이게 지금 등기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물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공부를 해 가시더라도 1년 내내 하시더라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문제 난이도가 워낙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등기해야 되는 게 소유권도 등기해야 되죠. 지상권도 등기하죠.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툭툭툭 막 던지기 시작해. 그럼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딱 하나의 권리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튀어나오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파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보통 찍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가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등 또 유용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요것도 그렇게 보시면 좋아.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가 아니라 다른 지상권 할 때, 지역권 할 때, 전세권 할 때, 저당권 할 때 항상 이 얘기가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총론적인 요소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 유효요건이라고 해서 자 요렇게 부동산의 표시 얘기하고요. 등기 명인하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실체 관계와 합체했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기본 개념 자체가 뭐냐면 권리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수단. 공시한다는 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 바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 또 변경 등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전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등기부는 당연히 권리자가 공시가 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명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편 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왜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왜 저당권을 취득하는지 하는 소위 법률행위 또는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권리 객체인 부동산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X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의 표시가 특정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등기 명인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야 돼. 등기부에는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증여를 받은 건지 매매를 한 건지 매수를 한 건지 무엇을 원인으로 이런 물권 변동이 발생했는지는 등기 원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특약이라든가 또는 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라든가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이라든가 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등기가 될 수가 있는데, 모든 등기의 공통적인 요소는 그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등기 명인, 즉 등기 권리자가 보통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물권행위 또는 법률행위, 왜 이런 권리가 설정이 됐는지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됩니다. 등기부의 첫 번째 페이지에 X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게 될 테고, 두 번째 등기 권리자 을이 누구인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지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법률행위 또는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X 부동산 표시가
됐을 테고, 자, 등기 명인, 을이 홍길동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고, 주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고요. 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까지 어떻다 표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런 세 가지가 기본 이슈가 되게 될 것인데, 자, 세 가지 이슈가 될 텐데, 우리 등기법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요, 부동산의 표시하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법률 행위가 실제 관계와 일치했을 때만 이 등기를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하고 실제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 등기는 설령 등기가 됐어도 뭐다?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 두 번째, 등기 명인, 나중에 명의 신탁이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렸다. 이 등기도 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자,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이게 제대로 등기의 부에 잘못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다? 무효이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중간중간에 민법 총칙했던 얘기랑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영향가 없는 게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자, 실제하고, 자, 그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럼 어떻다? 이것은 무효인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A라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B라는 토지에 대한 등기가 넘어갔다. 그 등기. 그러면 B라는 등기 부분은 어떻다? 무효. 자, 요거 어디서 공부했던 주제냐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유발이라고 하는 거, 이용이라고 하는 거, 해제 있으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머리 글자 따서 설명드렸었고, 취소할 수 없는 케이스가 오표시 무예 원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런 식이죠. 갑하고 을 사이에는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X 토지에서 매매를 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대로 성립을 해요. 그런데 계약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계약서에다가 실수로 Y라고, 이 사람들은 표시는 뭘로 Y라고 되어 있고 실제 의사의 합치는 X 토지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Y라고 쓴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설령 계약서에 Y라고 표시가 돼 있어도 여전히 X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게 오표시 무예 원칙.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은 5번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흘려 쓰다 보니까 6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에는 뭐로? 6번지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6번지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전히 어떻다? 5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자, 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얘들이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갑소유의 6번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6번지 부분은 애초에 매매가 없었으니까 설령 등기가 이루어졌어도 6번지 부분은 어떻다? 무효인 등기,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A라는 토지를 매수한 후 B라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다. 자, 별로 안 중요한 건데요. 하나 볼까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하고요. 실제 등기 기록의 등이 다소 불일치한 경우.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건물인데 등기부에는 3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 3층짜리 건물, X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사실은 말이죠. 이게 3층이 아니었던 거야. 그 사이에 불법이지만 증축을 해가고 4층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증축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 3층 건물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을 명의로. 그러면 이 등기를 무효로 볼 것이냐. 자, 실체 관계와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 3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바로
다소 불일치, 동일성을 추정해낼 수 있다면 이때는 3층 건물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을은 3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런 취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나와도 답이 아닙니다. 워낙 그냥 기본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좀 어렵죠. 자,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해야지 어떻다? 유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가장 기초,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를 하는데 등기 명의만 병명의로 한다. 요게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부분에서 공부하는 주제인데요. 명의 신탁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들 명의로 등기만 넘겨받은 케이스, 이걸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무효인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구라고 표시해? 등기부에 갑이 취득했으면 갑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지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여기서 을이 취득했으니까 을이 을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아들 명의,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걸 뭐라고 한다? 무효. 요건 따로 공부할 거 아니고요. 나중에 실명법에서 한 2시간 동안 한참 설명드릴 주제가 이 주제. 그래서 실명법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년 시험 문제 관련한 쟁점이 이슈가 됐었죠. 허가구역 외에 중간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기본 틀부터 가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X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에 따라 다시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고 을이 아직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병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을 병에 작당을 해서 바로 병한테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안, 이게 소위 이름하여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효력 규정이 아니다. 소위 단속 규정이다. 해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인하고 매도인 두 사람 사이의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놈 패스 뛰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취득세도 안 내죠, 양도소득세도 안 내죠, 세금 탈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법에 써 있어. 그런데 죽여버리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깜빵을 보내겠다 써 있거든요. 벌금 때린다고 써 있는데 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을이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걸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원칙은 무효가 돼야 돼요.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니까 무효로 삼아야 돼. 근데 이걸 무효로 삼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갑을 병이 문제가 아니라 한 20년 동안 한 5명이서 전매가 계속 이루어져.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Z라는 사람이 이걸 샀어. 근데 어머! 20여 년 전에 중간생략 등기 무효네? 그러니까 앞에가 무효니까 뒤에도 무효야. 너는 보호받지 못해. 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 거래질서, 부동산 거래질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중간에 한 번쯤은 누군가 중간생략 등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잘해서 유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래 질서의 안정. 뒤에 20년 만에 내가 드디어 땅을 샀다고, 건물을 딱 샀다고 베팅을 해서, 근데 어머어머 전화 왔어. 24년 전에 누군가 중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했으니까 그쪽이 무효니까 그 뒤에도 어떻다? 만약에 효력 규정을 해석하면 무효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것도 전혀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판돼 버리는 거야. 중간에 사고 판 사람은 다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저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일반적인 의미의 중간생략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듣고 버리시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등기법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 앞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건물 신축하면 신축한 사람이 그 시점에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은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건물을 신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 등록을 하고 두 번째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란 걸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란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다시 Y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할 일이 더럽게 많아. 첫 번째,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을이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을한테 팔아야 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한 취지는 세금을 뜯어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금을 철저히 뜯어내겠다. 예를 들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또 취득세 이런 거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이 Y 건물을 을한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뜯어내야 됩니다. 한편 Y 건물을 취득하는 을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내야 되고 하여튼 등등등. 등록면허세는 경우에 따라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건 뒤에 세법 공부할 텐데 결국 세금을 받아내는 게 국가에서 목적이야.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지가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갑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요. 을도 사실은 훨씬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해버렸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게 힘들다니까요. 스님이 얘기했어, 스님이. 무소유의 기쁨에 대해서. 그럼 돌아가셨잖아. 법정 스님. 무소유. 제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읽어보려고 사다 놨는데,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시리즈를 샀는데, 지루해 죽겠어. 산세가 좋대. 산속에 물소리가 즐겁대. 즐겁기는 개뿔 힘들어 죽겠구만. 하여튼 간에 스님이 무소유의 기쁨. 그분이 이걸 안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내가 건물을 신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야 되고, 물론 그 전에 허가도 받고, 사용 승인도 받고, 복잡한 과정은 다 했다고 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야 되고, 돈 들여서 소유권 보존 넣게 되고, 소유권, 내 건 내가 파는데, 국가가 지자체가 세금 뜯어달라고, 돈을 시뻘게 해가지고, 삥 뜯으려고 한 장들 한다고. 나중에 세법 보게 되면 욕 나와요. 이 새끼들은 완전 날강도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세금이야. 세금 별로 안 내시나 보다. 없어서 그래. 없으면 아무 고통이 없어. 세금 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알약한 진짜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부동산 하나만 갖더라도 온갖 세금 뜯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 먼저 대장에 등록한다. 이건 돈은 안 들어가요. 소유권 보존 넣기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등록면허세까지 세금 이빠이 뜯어내갑니다. 혹시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니 뭐니 이런저런 세금을 또 내야 된다고요. 물론 보유 기간 중에도 재산세나 종부세 등등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스럽잖아. 그런데 국가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서 나는 세금을 좀 아끼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사람과 작당해서 을이 마치 신축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을 해서 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 보존 넣기를 했다.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원래대로 이 순서를 다 거쳐야 돼. 근데 다 생략해버렸어. 이걸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했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 모두 과정을 생략했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원래 무효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무효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럼 골 때리는 거야. 병, 정, 무, 이렇다 치십시다. 무가 20년 만에 건물 하나 딱 샀어. 근데 연락이 왔어. 어머, 20여 년 전에 모두 생략 등기라서 그 등기는 무효이고 뒤에 있는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이거 하루 종일 소송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건 이제 허가구역 외 중간생략 등기하고 모두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었죠. 허가구역 내세의 중간선약 등기는 무효. 요구 쟁점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할 때, 유동적 무효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이제 답이 되는 주제, 여기야. 자, 보십시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명인 법률행위.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면은, 자, 공부 한번, 자,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출제위원. 자, 앞에 기승전결 하면 뭘 갖고 답을 뽑는다? 결을 가지고 답을 뽑아야 돼. 대부분 수험생이 앞에 내용을 뒤지게 보다 뒤져버려. 뒤까지 못 와. 뒤의 내용이 결코 어렵지도 않은데 앞에 내용에 몰입되다 보면 막상 뒤에서 지쳐버린다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부터 맨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기억나는 거야. 여기까지. 모두 생략 등기 유효까지 딱 생각나. 그리고 나서 힘들어서 안 보여. 이제 더 이상 안 보여. 근데 시험 문제 답은 100% 얘를 가지고 답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근데 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법률행위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는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한번 답이 됐어. 28회 때. 무효인 등기. 똑같은 논리구조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것도 뭐가 된다? 무효.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것도 뭐라고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실제 법률 행위하고 등기된 내용이 불일치하다.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 이거죠. 바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얘기하는 은닉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게 민법 총칙에서 29회, 30회 연속 나와요. 은닉행위. 자,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할 때 증여를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요. 자, 갖고 볼까요? 실제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실제는 증여를 했어요.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을이 내야 되거든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받으면 무상승계취득이가 취득세도 내야 되고 하여튼 숨 쉬는 건 다 세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세금 얼마나 잘 뜯어가나 이걸 잘 아는 게 세법선생님들이 잘 알 테고. 어찌됐든 증여세 엄청나요, 금액이.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논리대로 가면은 뭐야? 무효죠. 등기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일치해야만이 뭐가 된다? 이게 유효.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 아까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해놓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임차권 등기라면 임차권 등기라는 내용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무효인 등기가 돼야 돼. 사실은. 실제 원래 논리구조는 무효로 삼았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아버지가요. 되게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뭐니? 세금 낼 게 너무 많으니까 매매로 조작을 합니다. 갑에서 을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았다. 좀 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국세청이 호구가 아니거든. 딱 조사해보니까 냄새가 나. 아들은 대학생이야. 그럴 돈이 없어. 매수할 돈이 없어. 분명히 이거 증여야 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증여야. 그래서 얘한테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을한테. 근데 생각을 곰곰이 갑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지. 그렇게 가는데 얘들이 뭘 치고 나오냐면 이 등기는 무효야 를 치고 나오는 거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것은 무효죠? 법놀이로 따지면. 무효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켜야 돼. 매매에 관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게 되죠. 무효를 원인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 등기 자체도 다 무효.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안 내겠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을하고 갑이 작탕을 해서 증여세 피하려고 잔머리 다 굴려갖고 조작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추적을 한 거예요. 걸린 거야. 그러면 을이 증여를 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지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바꾼 거지. 그러면 아빠가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몰래 주겠다 이거야. 은행 금고에 넣어놓겠다. 그럼 국세청이 추적 못 할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부동산 판 돈 어디다 두셨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잖아. 숨겨놨어요. 어따 안 가르쳐줘. 이거 상관없거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증여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증여세도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치고 나오는 거야. 솔직히 논리는 맞아요. 법 논리는 맞잖아요. 아유, 무효인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국가가 싸대기 맞는 그런 고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에서 판례를 만들어요. 매매는 무효. 근데 증여는 숨겨져 있긴 하지만 유효. 그래서 결국은 을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 된다. 따라서 을은 증여세 내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법원은 양아치야. 세금 뜯어내려고 국가 편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29회 때 문제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민법 통식 파트에서 자, 똑같은 얘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를 매매로 사기를 쳐서 등기를 마쳤다. 이때 법률관계에 옳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다 옳았어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무효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했던 사례.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뽑았었고 30회 때 문제에서 통정의 표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요.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그래서 결국 29회 30회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법 통치할 때 되게 필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은닉행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떻다? 유효. 그래서 두 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이슈를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은 민법 파트, 물권법 파트에서 이 문제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내냐면 이걸 내는 거야. 은닉행위, 민법 총식 파트로 갔어. 그리고 이게 28회 때, 이게 29회 때, 이게 30회 때 연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다, 물권법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28, 29, 30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데 한 번은 얘가 나왔다고 물권법 파트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임차권 등기한 것은 무효이다. 이 쟁점을 갖고 출제하고 29회 때는 은닉행위 이 사례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고 해서 옳은 걸 모두 연결하시죠. 그 다음에 29회 때는 틀린 걸 고르신 거에서 이 주제를 또 답으로 뽑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답이 됐던 주제를 끊임없이 달달달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험 지문 볼 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용과 이게 서로 이제 연계가 되고 말고를 따라서 답을 골라내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거.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불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전제에서 그럼 등기만 되면 그 등기는 다 유효한 거냐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 다소 불일치하면 예외적으로 유효. 등기 명의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 나중에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과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특별히 유효로 삼는 케이스가 있다. 거리질서 안정 때문에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생략 등기는 무효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출제 이슈. 자, 물권 행위와 등기부에 표시된 물권의 법률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대신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법률 행위하고 등기 내용이 불일치하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법리적으로는 따지면 이거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소위 은닉행위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하여튼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라면은 이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면 어떻다?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요. 실체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등기는 뭐라고요?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등기를 정리하는 것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무효인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소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를 깔끔하게 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지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A라는 토지를 매수한 후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B라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어떻다? 말소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명의신탁,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등기다. 그 무효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등기부를 정리해 주는 과정 뭐가 된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지금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거 무효거든요. 임차권 등기는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소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 이걸 갖고 경정 등기, 변경 등기에서 틀리게 뽑아요. 무효인 등기는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가 아니라 뭘 통해서? 말소 등기를 통해서 정리한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문 보면서 분석해 드릴 텐데 무효인 등기는 뭘로? 말소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치고 정리하셔야 돼.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 등기. 경정 변경 등기가 뭐냐? 지금 이거 따져 물을 시간 아니고요.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이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등기부를 보고 오해할까봐 지워버리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가끔 시험 문제 다 뽑는 거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무효인 등기의 유용.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는 것은 재활용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효인 등기의 유용은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무효인 등기의 유용.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당권 있습니다. 이거 저당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저당권자 또 있다 하십시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 돈 갚게 되면 또는 돈을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기억나세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어떻다? 그 권리,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용익 물권 같은 경우 존속기간 만료되거나 소멸시효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담보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돈을 갚게 되면 또는 돈 받을 권리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어떻다? 저당권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말소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갑이요, 병한테 5천만 원 빌리고 2번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돼? 말소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다시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정리한다고 그랬다고요.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았다고 2번 저당권자한테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뭘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안 하면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말소 등기를 안 했다고 돈만 갚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해요? 안 해요? 저당권 소멸한다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그런데 지저분하니까 정리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소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하면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는 이미 무효인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등기부를 깨끗하게. 다시 갑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말소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병의 저당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돈 5천만 원 갚았는데 갑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또 5천을 빌립니다. 그리고 얘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 먼저 2번 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자, 이 2번 자리에다 다시 정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 상대적으로. 말소 등기를 할 때 돈을 내야 된다고요. 설정 등기를 할 때 돈을 내야 된다고. 근데 싼 게 이전 등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병명의 저당권 등기를 정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바로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 등기. 우리가 등기는 크게 사실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로 얘기합니다. X 부동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에 관한 등기 또는 표제부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크게 3개 페이지예요. 첫 번째가 크게 2개 페이지구나. 첫 번째가 표제부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그건 2개로 구분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갑구라는 페이지에다 표시를 하고 소유권 외 권리, 지상권, 뭐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을구라는 데 표시를 한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무효인 등기 중에서 재활용, 유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 등기. 자, 가봅시다. 바로 이 병의 저당권은 이해관계는 없죠? 이게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한다 한들 손해보거나 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어차피 병은 형식적으로 등기부만 돼 있지 어차피 경매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정한테 넘긴다고 해서 또 돈 세이브하는 거니까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사안을 보게 되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합니다.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저당권, 을, 명의 저당권 말소 등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저당권, 갑을 병, 정이라는 사람한테 얘가 1억 갚았어, 을한테. 그래서 저당권 소멸했습니다. 근데 또 1억을 정한테 빌렸을 때 여기로 이걸 재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고요. 제가 못합니다. 왜? 누가 손해봐요? 병이 손해를 보는 거죠. 다시 순서가 되면 이런 식이어야 돼. 원래대로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병이 대박이 나는 거야. 제일 선순위 권리가 되는 거야, 얘가. 원래 아까 저당권이 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설정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고.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3억의 매각자 됐다. 3억의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 한 3억 있다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 5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2번 저당권자.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3억 누가 다 배당받고 갑이 배당 다 받고 을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당권이에요. 이런 그림에서. 저당권은 순위가 대단히 중요해. 왜?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 권리 남는 금액이 그 다음 권리자에게 이전이 되니까. 자, 다시 이 사안에서 지금
어떤 사안이 있냐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3억 배당 빌렸어요. 그래서 3억 저당권 설정하고 또 5천만 원 저당권을 설정했던 사안이다 라고 했는데 얘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을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무효인 저당권이 되게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정이라는 사람에게 또 예를 들어 3억을 빌리고 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정한테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병이라는 2번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즉 이에 관계이 있는 권리의 등기라는 건 없다. 유용할 수 없다. 재활용할 수 없다고요. 중간 사람이 피해를 받으니까. 이에 관계이 없을 때, 피해받는 사람이 없을 때만 그 등기를 없다. 유용할 수 있다. 근데 최근 28회 때 시험 문제 답은 이거였어요. 표제부의 등기는 없다. 유용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그럼 유용할 수 있는 등기라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이에 관계이 없는 권리의 등기. 근데 시험 문제 답은 허를 찌르고 표제부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아요. 뭔 소리냐면 이 X 부동산이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 3층 건물이 있어요. 뭐 뒤에 저당권 필요 없고 3층 건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홀라당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은 기존 등기부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등기부 재활용하는 게 딱 하나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이에 관계인이 없는 권리의 등기만 어떻다? 이것만 재활용, 유용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무조건 유용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3층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그럼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부할 텐데 멸실 등기라는 걸 해서 일단 지워야 돼. 등기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3층 건물을 지었을 때 새롭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 자, 사실권한 등기는 어떻다? 유용, 재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지금 여기서, 자, 등기 파트가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많이 나오는 거, 법률 행위라는 주제, 그 다음에 유용할 수,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는 유용할 수 없는 것을 주로 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유용할 수 있는 걸 한참 설명을 드리고, 권리 등기를 가지고 한참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시험 출제 기술상 왜 예를 내는 줄 아세요? 이것만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기가 곤란해.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았는데 그래서 저당권 시험 문제인데 기술상 어려운 거야. 출제 기술상. 아니 너무 말이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런데 정한테 또 병한테 돈을 갚았는데 정이 똑같은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문제 출제 기술상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기 편한 게 뭐라고요? 표제부의 등기,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재활용할 수 없다. 이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기 유효권 등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